안녕하십니까. 조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아름다운 하원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럼 법이 무엇인가? 법은 그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어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다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에게 무슨 신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형사 절차로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민사 절차로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그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관여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헌신하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 벌 욕심이 없는 변호사, 또 한 사람은 진급 욕심이 없는 공무원. 이 두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원칙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로스쿨이죠. 현재는 과거에 그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는데 다양한 학부 경험을 가진 그런 인재를 다시 법률 소양 교육을 해서 변호사를 양성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결국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까 변호사 숫자가 많이 양산됐습니다. 물론 그 변호사 숫자가 많다는 것은 쉽게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종래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다양한 권리나 인권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이 생기고, 또 그 각계각층의 변호사가 활동을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생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니까 변호사들이 굉장히 영업적으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안 되는 소송도 관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모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손해로 돌아가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제가 한 3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우리 사회의 범죄의 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입니다. 술 먹고 때리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남녀 문제로 치적이 얽힌 무슨 사건도 생기고 살인도 생기고, 여러분 최근의 문제도 아시죠? 고모씨 사건도 이제 그런 문제고, 또 세 번째 범죄의 원인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강도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든 범죄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유형들 잘 보시면은 제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밌는 케이스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숙자인데요. 그 서울역의 노숙자를 방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서울역 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아파트 주민이 방치됐을 때 이를 적절하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경우에 경비원 책임은 또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역 노숙자를 방치한 관리인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을 방치해서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서울역 관리인은 노숙자와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과 안전을 배려해야 되는 이런 법률 관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나 오늘 뭐 한 통 낼게, 한번 쏠게. 그랬을 경우에 그냥 뭐 간단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남부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 계산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로 다투기 돼서 법정에 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처음 최초로 주문한 것만 한번 쏘겠다고 한 사람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100만 원이 술값으로 나왔는데요, 20만 원이 최초 그 주문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한턱 쏘겠다는 사람이 내고, 나머지 80만 원은 반반씩 나눠서 40만 원씩 내라,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경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품을 보통 이런 자리에서 경품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당첨자가 나오는데, 운동장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당첨 번호를 불러도 바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법원에서는 당첨자를 불렀을 때 몇 분 내에 나와야 되느냐, 그래야만 당첨 인정되느냐에 관해서 4분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4분 내에 나와야만 그 사람의 당첨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재밌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리시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리시험을 할 경우에 그 대리시험을 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시험을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받게 되는데, 업무방해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고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위계는 쏘이는 거고 위력은 어떤 다중의 그 힘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시험을 친 사람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명예훼손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그 진실이든 아니든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라고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주고받는 개인 카톡이나 1대1로 대화해서 누구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여러 명이 있는 곳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욕죄가 또 있어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그 어떤 사실을 적시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내가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뭐 물건을 훔쳤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실이죠.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고, 나쁜 놈, 뭐 이상한 놈 이렇게 어떤 그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됩니다. 네, 명예훼손에 있어서 모든 명예훼손을 다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고 또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언론 어떤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보도했을 때는 그 명예훼손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단톡방. 단중 여러 사람이 관여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전산망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따로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저촉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권리든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리든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소멸이 되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그 증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증거가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다 틀려요. 일반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10년이고, 또 상인들 거래는 5년, 또 3년, 1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숙박을 가거나 술을 먹거나 했을 때 언제까지 안 갚으면은 면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값, 음식값, 숙박료들은 1년입니다. 1년만 버티면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많습니다. 과연 안 갚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정의와 법감정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묻지마 범죄가 많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음주로 인해서 강남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혹은 조현병, 원래는 그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 조현병으로 인해서 묻지마 범행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어떤 그 혐오범죄, 혹은 분노범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요즘은 위험사회라고도 이제 부르죠. 각별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 같아요. 일일이 제가 어떻게 대비하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묻지마 범행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 연구를 했는데요. 살인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를 쭉 연구하다가 상당히 이상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형을 더 많이 받았다, 살인죄에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범행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죽이거나 하는데, 여성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구를 준비한다거나, 약물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 계획적 범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죄를 저질러서 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범행 수단이나 동기, 혹은 그 방법, 또 범행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 우발 범죄보다는 계획 범죄가 더 형량이 더 셉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법이라는 것이 그 법치주의라는 것이 우리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법의 지배, 그리고 법 앞의 평등, 그것이 있어야만 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법은 결코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도 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케이스 중에 재미있는 케이스만 제가 다뤄봤는데요. 결코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옴으로써 주로 과정보다는 어떤 결과, 또 효율만을 강조했던 것이 지난 시절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정이 중시되는 사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고 원칙,
지켜지는 사회, 편법이나 반칙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 또 이렇게 줄을 서는 사람, 쓰레기를 주는 사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은 그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회, 그래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같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